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원과 국민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대통령 탄핵의 측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이준석, 한동훈 당대표 강제 퇴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지난해 총선 참패 후 쇄신 실패에 대해서도 사죄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창당 이후 첫 10%를 기록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겠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입장과는 반대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서 불행한 사태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국민에게 송구한 것인지 여전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계를 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선 사과를 하고 있고 한편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안타까워하는 엇박에 대해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한 시간 끌기 내지는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 지역 유일 국민의힘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인 순천시 의회 이세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3년 전 당선됐을 때 득표율은 13.14%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일할 지역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이 외침이 당 지도부에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지역 뉴스 이작가야에서 정리해드리고요. YMCA 토론,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11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같은 불금의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로 출발할게요.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회차 뉴스 이작가야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불볕더위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정말 이 작가님만의 덥습니다. 그 더위 나는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뇌도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 아래 몸을 누인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 매일매일 생각을 진짜 뇌 가득 채우고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작가님이세요. 또. 네, 제가 좀 버리려고 집에 가서는 이제 온오프를 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가 뭐 웃으면서 문을 열었지만 폭염으로 인한 웃지 못할 피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낮 기온이 뭐 34,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과 또 밤에도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54일 만에요. 온열 질환자가 1,3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8명이나 나오면서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하면 환자 수가 2.5배, 사망자 수는 2.7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네. 전남에서는 온열질환자가 87명이 발생했고요. 가축 피해가 10만 마리가 폐사해서 지금까지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전남에서 또 첫 온열 질환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이죠. 전남 곡성에서 8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예.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입니다. 예. 전남에서는요.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에 고사리밭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녀가 신고를 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여성의 당시 체온이 42도가 넘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요, 이 여성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사망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망 당시 체온이 42도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이거 누가 봐도 열사병 등 온열 네.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여성이 인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을 당시에 검안이가 추정한 사인 역시 열사병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관리체계를 통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국 500여 곳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상황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온열질환 응급실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네?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의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통계가 정확히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야지만 그에 맞는 대책이 정확히 나올 텐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질병관리청은 전수조사 목적이 아니라 경향성을 보기 위한 표본조사 차원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해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네, 대기오염물질을 총 26,919톤이 배출이 됐다고 하고요. 벌써 6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예.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TMS를 부착해서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광역 지자체 단위로 보면 전남이 4809톤으로 2년 연속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중에 66%가 광양제철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전남 전체의 66%.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6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대기오염 물질 이 저감에는 효과가 이렇게 좀 별로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5년 사이에 TMS 설치 지점을 42곳에서 175곳으로 늘렸고요. 최근 3년간에 6천억 원을 환경 개선에 투자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불과 1,300여 톤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이게 별로 큰 수치는 아닌가 그렇습니다. 봐요. 26,900톤이니까요, 전체가. 예. 네, 지역사회 반응은 이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서는 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및 탄소 배출량은 조강 생산량과 공장 규모에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한 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6년간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환경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숫자 너머의 노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약간 이렇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6년 동안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은 6년 동안 배출량 1위라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예. 세계 철강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여전히 고로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노력을 조명해야 한다라고 했던 광양상공회소의 우광일 회장을 위해서는 우 회장 자신이 포스코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당사자라고 하면서 네, 환경 개선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런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역의 엇갈린 기조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듭니다. 네. 뜻을 한데 모아서 얼른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23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그 7m 철탑 위에서 포스코 고공농성. 네, 맞습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 교섭을 요구한 고공농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속노련 지도부가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치신 일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이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이 기억의 머리에서 그 네, 피를 흘리는 모습이 맞습니다. 보도가 됐었고 다른 지도부는 기억상 뒷수갑을 채워서 연행이 되면서 그 네. 당시에 경찰의 그 과잉 진압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공농성 당시에 김 위원장은 이미 경찰 진압봉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머리를 맞게 되면서 부상을 입게 됐고요. 예. 이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물리력 과정을 재검토하라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세운 원칙과 이행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예. 취지입니다. 이런 논란이 낳은 이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김만재 전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박찬대, 백승하 의원 등 82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사건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서름과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포온 노동자들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으킨 안타까운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노사 합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이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좀 더 다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사건 선고는 언제입니까? 1심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검찰의 과도한 구형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이 작가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름은 황도연이고요. 순천에 나간에 있는 순천 종돈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순천에서 종돈업을 하고 있는 순천 종돈장의 황도연 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종돈업.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양돈업이라고 하지 않나? 라는 그 의문이에요. 네, 맞죠. 우리가 돼지를 기르는 거는 양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가장 크게 분류가 된다면 종축업과 가축 사육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돼지를 기르는 것은 양돈업이고요. 종돈업은 건강하고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시대지가 되는 이 할머니 돼지를 키우는 게 종돈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돼지를 키우는 네, 일이요? 맞아요. 오. 매년 캐나다에서 이 원종돈을 주기적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건강한 돼지를 키워내서 일반 농가에게 육질과 생산성이 높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생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양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돈을 필요로 한 겁니다. 이 춘천 종돈장에서 분양된 돼지들은요, 우리 지역에서 길러진 돼지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비교가 직급과 직책,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이런 게 어찌 보면 직급이고 직책은 뭐 팀장이냐, 부서장이냐, 본부장이냐 이러잖아요.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파는 그런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돼지의 엄마나 아빠나 이런 그런 그 위에 엄마 아빠에 해당되는 그런 돼지들이 있고요. 그 엄마나 아빠는 또 그 위에 있는 윗단계에 있는 농장에서 또 생산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장 대 농장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그 농장은 농장과 일반 뭐 유통업자니까 농장과 소비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원종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그 윗단계 돼지들이 있어요. 밥상에 돼지가 오르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돼지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 4년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종돈장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농장에서 태어나기까지. 종돈은 전남권에서 순천이 거의 그 번식용 암돼지 분양이 60%는 거의 순천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거의 처음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종돈업이라는 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돈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황도연 씨는 어떻게 이 종돈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황도연 씨 아버지가요, 1973년 순천에서 돼지 6마리를 사육하면서 농장을 시작해서 이 순천 종돈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업이었네요. 네, 예.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신도 축산을 공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축산대학에 진학한 후에 그냥 돼지를 기르는 것에 대한 공부에 그치지 않고요. 뭐 축산 가공, 축산 경영 등을 공부하고 이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립대학에서 이 농업 경제학과 축산에 대한 지식을 넓혔습니다. 또 축산과 관련한 업무들을 경험하고 순천 종돈장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예전처럼 돼지를 키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합니다. 더 학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채워오신 것 같은데요. 주된 업무가 종의 이 번식, 돼지 번식이기 때문에 네. 새끼를 잘 낳을 수 있게 돼지를 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세심함도 따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요. 낳기 전부터 굉장히 세심하게 돌보잖아요. 또 그 출산 얼마나 후에도 태교를 그렇고요. 열심히 해요. 맞아요. 돼지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종동장은요. 이 네. 주간 관리를 해서요. 일주일마다 똑같은 일정으로 1년에 52번의 똑같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요일마다 한 일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월요일엔 뭐 하고 화요일엔 뭐 하고 수요일엔 뭐 하고 금요일엔 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먹는 돼지는 도축장으로 가니까 저희가 출하한다고 하고 번식용 암돼지는 농장으로 가니까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분양이나 또는 출하나 이것도 웬만하면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마치 돼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공수정을 하는 날도 그 주초로 이렇게 몰아져 있고, 그리고 분만 새끼를 낳는 것도 목요일 금요일로 해서 주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져 있어요. 주 중에는 뭘 하느냐, 뭐 기본적인 관리하고 하루에도 아침에 뭐 하고 점심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분업화라고 하는데, 그 분업화가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그런 개념의 분업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별로 시간별로 월요일 아침에 뭐 하지, 화요일 점심에 뭐 하지. 그렇군요. 이 종도업이라는 게 세심함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네. 환경적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힘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전남 축산업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역이 종식된 얘기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힘든 점이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런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면요. 이 주변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 발병 농장이 아니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믿지 못해 소비가 끊기는 건데요. 또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힘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대놓고 안 먹어버렸거든요. 일반 소비자와 그 문제 있는 그런 축산물이 만날 확률이 거의 로또 맞을 확률급인데, 저희는 솔직히 소비자한테 그런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1차적으로 농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 영업을 하는 데 대단히 큰 지장을 받게 돼요. 사업에 종패가 걸린 건데 저희가 더 철저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는데, 말하자면 발병 농장이 아니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저기서 뭐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려의 시선, 코가 아닌 눈이나 마음으로 냄새를 맡으시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외부 효과나 이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가 아니라 눈이랑 마음으로 냄새를 맡는다는 이 말이 좀 네. 맞았네요. 이게 네. 아무튼 사람들의 그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네, 보신다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선입견들이 힘들게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종도업을 이어오시면서 자부심도 있어 보이고 또 앞으로의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황도연 씨는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또 자신이 종도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내 가족, 친구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로컬 축산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국까지. 네. 또 현재 지역마다 이 로컬 푸드를 소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채소나 과일에 이어서 축산물의 로컬 푸드 소비도 높아졌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로컬 푸드마켓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냉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에서 그런 거죠. 물류가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로켓 배송이 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축산물도 그렇게 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 아무리 제가 브랜드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업그레이드보단 업그레이드를 사랑해요. 기존에 이걸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한테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사업을 해서 당신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파트너 입장에서 저 정육점에 우리 돼지고기가 공급이 되고 최근 70%는 순천에서 도축장도 있는데 로컬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가장 신선하고 단순화된 유통 구조를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공급이 되어야 되죠.
이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저희 고기는 저희 농장의 고기가 아니라 순천 돼지고기가 순천이란 지역에 계속 저변을 확대해 갈 때 외부에서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애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애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로컬의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로컬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질서가 좀 확실히 되면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입지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순천에서 종돈업을 하고 있는 황도연 씨 만나봤는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양돈과 종돈이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그동안 저희 YMCA가 대한유아교육 영역으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인데 요즘 유아 출생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인원이 적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한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할지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일수록 여수도 1년에 태어나는 유아들이 900명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대안교육기관들도 전국적으로 다 힘듭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안교육도 힘들지만 유아는 전남 지역엔 유일하게 저희 YMCA 아기스포츠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교육비가 다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YMCA도 그렇죠. 공론화해서 학부모들이랑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여수 YMCA는 이렇듯 그 유아 대안교육 영역에서 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잘 견뎌보려고 학부모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이 운영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워서 예. 오래전에 문 닫고 어린이집도 작년에 문 닫게 됐습니다. 한 주간 다른 근황도 풀어주시죠, 김석 총장님. 네, 뭐 다름이 아니라 가장 123일 동안 광장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윤석열 재구속돼서. 그렇죠. 예. 다시 재구속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좀 허탈하기도 하고 허탈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건데 예. 당연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까지 재구속시켜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있죠. 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의의 시작이지 않는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비상계엄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자기의 뭐 여러 가지 도대체 이유가 없는 가운데서 장기 집권을 꿈꾼 거 아니겠느냐라고 한 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는 중립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뭐 시민단체 중립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중립이 어딨냐라고 제가 강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예. 특검까지 이제 정의의 시작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나라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김건희도 빠르게 구속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빠르게 구속해서 정말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강을 잡아주실 것을 내란 특검에게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순천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한계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국정기획위에서 대통령실에 개헌 의제를 전달을 했는데 이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순천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받기도 했고 민원 해결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도 그 자리에 직접 함께 참석하셨다고요? 제가 오전 11시에 저는 갔습니다. 예. 10시부터 열렸었죠. 예, 10시부터 열렸는데 11시에 갔는데 일단 국정기원회 순천을 찾은 건 아니고 전남 동부권역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분위기는 현장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 있었고요. 제가 받은 저랑 이제 박소정 그 여순 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님 같이 갔는데 예. 우리가 받은 번호표는 34번인가 그랬습니다. 앞에 33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 지위가 높고 낮다고 해서 절대 앞줄로 내지 당연하죠. 아주 그 당연한 가장 얘기를, 민주적인 그 선착순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오전에 면담을 못 하고 오후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박소정 이사장님만 참여를 했는데 30명대까지 오전에 안 끝났어요. 예, 이게? 그럼요. 20몇 번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근데 분위기는 어쨌든 모두의 광장이 순천에 온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개별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예. 근데 그날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두 가지 민원이 있었죠.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순천에서 그 절강습지인 순천만 쪽에 갯벌 치유센터가 왜 순천만 보전 지역에 또는 순천만을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예. 여기 오게 됐느냐 예. 이것을 좀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 어떤 시민들의 그 연대 활동이 있잖아요. 보존과 그런 개발 예.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처럼 여순 사건이 진상규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내년 적어도 80주년 이전에는 순천에 오셔가지고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를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순 관련해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개인의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 도로가 당원들도 되게 많으셨고 민주당 도의원도 많으셨고 또 김문수 의원도 계셨고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고 굉장히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이게 진짜 광장이다.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니까 특정한 우리가 시장을 만나야만 해결된다거나 이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그 시장을 못 만나면 그 중간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번만 기다리면 되고 내가 평소에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좀 지위가 높다고 한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좀 제기하려고 하는 건 창구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광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못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평소에 누군가 소개로 먼저 민원을 해결했던 사람들이나 먼저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고 기다리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천을 찾은 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을 찾은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전남 동부권에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홍보가 전달을 많이 좀 해주고 미흡했던 것 같아요. 했었어야 됐는데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좀 늦게 접하셨다고요. 네, 저도 뭐 어제 저녁에 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저도 웬만하면 여론에 굉장히 귀를 열고 그러니까요. 사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로 거점 지역, 거점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 그 권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시민들도 알 수 있게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이 왔어요. 예. 그럼 뭔가 개인의 민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쇄신과 혁신의 과제들을 지역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광역은 예. 광역지자체는 타운홀 미팅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한 기초 단위를 권역별로 묶어서 갔으니까 동부권 지역은 순천, 서부권 지역은 목포, 전북 지역은 군산으로 묶였거든요. 예.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예. 보면은 그 권역별로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기초 시군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보면 여수나 목포, 군산, 시만의 문제
혹은 그 지역의 시민들만의 문제로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좀 더 이걸 세심하게 아하.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제나 내용도 보면은 예. 한두 개를 권역 의제를 넣었지만 대부분은 순천. 기초자치단체의 수건 사업이에요. 아. 혹은 그 시장의 비전 사업을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있고, 물론 여순 사건 이건 특별한 주제고요. 예. 이건 권역 전체 하고 예. 있으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좀 더 미리 홍보나 그리고 좀 시군의 좀 대표 성격의 시민들이나 예. 혹은 또 평소에 그런 혁신적 주장을 해왔던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좀 포괄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동감하는데 이 국정위원회가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설계하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기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한 건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특정한 지역의 이야기만 좀 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조금 순천 지역에 이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더라도 가령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어떤 분과가 순천을 와서 소규모의 타운홀 미팅을 저는 개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별 민원에 대한 민원 접수 창구처럼 국정위원회가 뭔가 이해되지 않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이 훨씬 그러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조금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개선해서 지역을 좀 방문해 주시면 예. 좋겠다. 그리고 이 나온 예. 의제들을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김대희 총장님 조금 여수에 안 오셨다고 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예, 그건 잘 아니고.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나셨어요? 그건 아니고 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운영의 묘를 좀 더 개선하면 좋은데 저는 예. 이제 결론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영문도 모르고 여수시 맞아요. 정기명 시장이 1패를 당했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저는 괜히 그냥 여수시장한테 괜히 억하신지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죠. 야 이거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런 것도 왜 미리 대응을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순천의 시장이 능력이 있어서 순천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산업 거점 영역에 예. 진짜 석유화학이나 광양업 철강의 그 위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좀 지금까지 핵심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 예.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지 이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거 기초 권역 단위 과제에 석유화학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이게 뭐 봅니다. 국정위의 운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미리 이제 홍보를 하고 여수시는 알았을 거예요. 국정위원회의 실무진들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실무진들의 예를 들면 이런 한계. 거잖아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 남해안 벨트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수 순천 그렇죠. 광양 연계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지역 특히 기후 관련돼서 생태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기후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확산도 이야기해야 되고 제도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창구에서 의견 수렴 받는 방식으로 되겠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화려한 자치단체장이 준비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듣는 브리핑 받는 방식은 예전 구태의연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나온 의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국정위원회에서 순천시가 제시한 그 미래전략 7대 과제를 받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가장 잘 준비된 도시가 순천인 것 같다. 이렇게 호평을 좀 했습니다. 이런 호평에 대해서 김대희 총장님의 그 의견부터 좀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여쭤볼게요. 것보다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순천시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했다고 봐요. 정보를 알자마자 어떤 과제를 선정할지를 아마 내부 틀림없이 모임을 시장 주도하에 했을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 강주 전남 타운홀 미팅처럼 그런 꼴 안 나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했을 거고 작정을 한 거죠, 이제 열심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예. 하면서 지역 주요 해남 문제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사회나 또 그런 분들한테 그 이야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모습은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예. 우리들이 많이 꼭 체크해 가겠다는 내용을 받았으니까 아마 시장 입장 속에서 어깨 힘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니까 좀 고마운데 순천 시민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측면에서 여수가 이제 1패 당했다는 거죠. 1패 당했죠. 예. 정기부 시장님 바로 1패 당했습니다. 네 1패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화려한 준비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깔려 있는 진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순천에 온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는 데 있어서 혁신적 사례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시대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대입니다.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예. 관심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국정기획에 눈에 띄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국정위원회의 노력은 이런 보고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하러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논의와 제도화 과정에서 이건 순천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 자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민자치 관점에서 이걸 시민 보면서 관점에서 실천 모델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좀 판단해서 시스템 정비도 하고 제도도 좀 내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도 권한도 알겠습니다.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이날 그 모두의 광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는데 뭐 장애인 등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은퇴 세대 일자리 문제, 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의 의제로 나왔고 또 하나 아까 김석 총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죠. 여순 사건 관련 의제 또한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의 의제로 전달이 됐습니까? 계속 이제 민원성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예. 그래도 여순 사건에 대한 문제랄지 노후의 삶이랄지 건강이랄지 지역사회 문제가 예. 직접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시장에게 제기하거나 시의원들에게 제기했던 문제인데 예. 대통령실에게 직접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모두의 광장을 치면 온라인 광장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죠. 예, 원래. 예. 원래 온라인 플랫폼인데 거기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나왔겠지만 이 의제들을 국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의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한 번 정도 지역사회에 좀 브리핑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박소정 위원장께서 제시했던 그 민원 신청서 내용을 저희가 좀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조직 재정비, 또 미흡한 특별법 전면 개정, 유해 발굴 신중 등등의 사안들을 좀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의제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순천대학교 관계자도 왔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남도와 순천시의 의제 중에 그나마 좀 비슷한 의제가 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데에 따른 상황이나 지금 현재 어려움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 의제로는 들어가 있고요. 뭐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가, 안에서도 뭐 대선 1호 공약이 공공의대권이라서 충분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전남도하고 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전남도는 뭐 기본적으로 기초 영역에서 다양하게 동부권 지역의 입장을 내세울 수 저는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의제로 갔지만 좀 더 동부권 근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또 지자체나 대학의 입장이 뭔지를 좀 더 들어서 거기에 맞는 의제로 좀 갈 거라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도 뭐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말을 못했죠. 총장님 두 분을 뭐 좌우측 뭐 앉혀놨지만 결국은 아무 이야기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서 동부 지역에서 생각하는 의료 소외 지역의 좀 아픔 그러면서 공공의료 또 국립의과대학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들을 이번에 좀 제대로 체크해갔다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을 빨리 전라남도가 좀 종합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전라남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 신속함에 대한 요청을 좀 답변을 좀 받아내고 대통령의 입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또는 공공의대 설립을 해내겠다.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안을 좀 제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전라남 도지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전남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좀 의제화시켜서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이 정부 안에서 이행이 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방금 또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실에 개헌에 대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개헌의 시기 늦어도 2028년 뭐 총선에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국민헌법 관련되어서 예. 청취를 하는 과정이 한 8개월 동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1차적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예.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는 그 선거 공약 속에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시기 좀 늦진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8년 총선 때 같이 동시 투표를 해서 예. 개헌을 하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예.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방선거도 저는 뭐 그렇게 뭐 빠르다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 그다음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이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이 중임제로 할 거냐, 뭐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대단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 개헌 논의는 그대로 쭉 이어가는데 예. 내년 또 지방선거는 상당히 좀 짧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세 개의 특검이 뭐 빠르게 결과를 내고 있지만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 그리고 한번 헌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예. 87년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헌법을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신중하게 그다음에 바꿔야 굉장히 좀 된다?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이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좀 포괄적인 국민 논의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예.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아주 단순하겠죠. 예. 대통령 중임제 문제랄지 몇 가지 어떤 뭐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뭐 기본권에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원포인트로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방식의 개헌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헌을 국민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는다라고 하면 다음 총선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합의해야 될 것이 야당도 그렇고 국민 전반 여론을 수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개헌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란에 집중해서 내란 아. 뭐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랄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랄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보이니까 굉장히 좀 서로가 지금 뭔가 조금 안일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고 내란 특검을 이미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다만 개헌 논의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조금씩 좀 천천히 해가면서 하되 다만 중요한 건 공론이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예. 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가기 위해서는 공론 방식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은 좀 충분하게 가져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개헌안은 대통령이 제출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상 예.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그러면 개헌 특위도 만들어서 이 공론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개헌이란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개혁 과제는 그냥 개헌이라는 블랙홀로에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회 주도의 토론으로 가는 게 저는 그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도 막 이야기했던 감사원을 국회로 움직인다랄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는 5.18을 좀 명문화해달라. 예. 그다음에 거부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좀 이관해가지고 예.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5년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 같이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 입법부의 견제력을 좀 더 확대하고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랄지 뭐 검찰 영장 청구권 관한 문제도 법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요구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헌법을 그러니까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좀 빠른 건 의견 아니에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김대희 총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짧게 그 네. 내용에 대한 총평 좀 주실까요? 개헌 내용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권력의 분점 영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권력의 분점은 당연한 거죠.
이러면서 사법권,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관련해서 이것도 헌법적 조건에 저는 법률로 위임하도록 저는 명확하게 내용을 좀 잡아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대법관들을 대법원장 혼자서 선출 권력이 아닌데 자지우지하면서 이번에도 그 편향된 내용들이 나와버린 걸 보면 어떻든 사법 권력들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헌법 정신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저는 관심 있게 보면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의 60%를 차지한 바람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가 함부로 못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헌법에는 아예 대못을 박아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준할 대못을 정도로 박아요. 연방제에 준할 예. 정도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정확히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그리고 인사 권한들을 철저하게 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측면들이 저는 강력히 이번 헌법 개정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09년, 2011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시민헌법 개정 관련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헌법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적과 가치에 집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능에 집중할 거란 말이죠. 이거 서로 아울러야 정말 나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 걸 일단 내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좀 나눠봤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떼서 저희가 좀 깊이 토론을 해볼 필요도 있을 만큼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YMCA 여수와 순천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11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속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